그래서 용어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일단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수 불능 채권을 회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대손 삼각비라고 표현하고 있죠. 손상차산으로 해도 상관없죠. 근데 보통 대손 삼각비 이렇게 표현하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 삼각비라고 비용으로 송금 처리하세요. 비용으로 처리죠. 회계는 비용. 대손 삼각비. 이거는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내세법은 이런 대손 삼각비를 대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대손금. 회수 불능 채권의 세법은 대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기말에 회수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채권 있죠. 회계에서는 기말에 채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거나 아니면 연련 분석법 이런 거 해요. 그래서 30일 내에 못 받을 확률이 뭐 1%, 뭐 60일 내에 못 받을 확률이 2%,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이만큼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면 그걸 미리 충당 부채로 잡죠. 그게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수 불가능한 거 이미 못 받았다. 말 그대로 떼었다. 돈이 떼었다. 이건 기말에 떼일 것 같다. 떼이지는 못하는데 떼일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부채로 잡아두자. 그게 대손 충당금. 세법도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기중의 대손금, 기말에 설정하는 대손 충당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다. 세법은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인정은 아니고 법에 열거한 사유에 한해서만 인정해요. 법에 설거한 한해서. 무조건적으로 채권을 못 받았고 해서 손금으로 인정해주진 않고 법에 열거한 사유에 한해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대손 충당금은 회사가 연련 분서법이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추정했는데 회사가 추정한 거니까 법인세법은 믿지 않겠다요. 대신에 아주 보수적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을 인정해줘요. 대손 충당금은 한돈의 송금 인정이에요. 한돈의 송금 인정. 법에서 정한 한도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할게. 이렇게 일단 출발하시고, 그래서 회수불능 채권은 다 기중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단기중에. 기중에 상대방 법인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채권 자체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소멸시효 같은 게 완성되거나 이랬을 때 채권이 이제 더 이상 못 받는구나. 이거 채권 떨궈졌구나. 그 세법도 송금으로 볼까? 하는 게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고, 대손 충당금은 이제 남은 기말 채권에 대해서 내년에 이만큼 못 받지 않을까? 라고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세법도 일정 한도만큼만 인정해 줄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다른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데 연결돼 있다. 대손금 회계처리랑 대손금 설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기말 남은 채권에 대해서 내년에 이만큼 떼이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중에 못 받은 거.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일단 이 구분을 잘 못해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쉽게 얘기해서 진짜 떼였다. 이거 떼일 것 같다. 계속 떼일 것 같다. 떼인 거는 법에 열거한 사유만 송금 인정. 떼일 것 같은 건 법의 한도 내 송금 인정. 요걸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요 대송금이 송금을 법에 열거한 사유 한해서 인정한다 그랬는데, 법에 어떻게 열거가 돼 있냐면 대송금을 결산서에 계상해야지만 송금을 의존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강제적으로 대송금을 송금 산입해야 돼요. 그래서 대송금이 결산조정사항이랑 신고조정사항이랑 나눠져요. 그래서 신고조정사항을 잠시 후에 볼 텐데, 법에 확실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럼 법인세에서 강제 신고조정사항. 이건 법에 열거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못 받은 채권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도 발생했다. 아니면 금액이 너무 작은 소액 채권이다. 이런 건 너가 손익계산서에 대손금을 계상해야지만 법인세법으로 송금 인정해 줄게. 그래서 대손금에 결산 신고조정사항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세무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아주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어요. 동그라미보다 계상이라고 아예 적어둘게요. 그럼 세법이 송금이죠. 비용 계상했으면 송금 인정. 세무조정 없어요. 근데 회사가 결산조정 사항에 대해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법상으로 송금 인정 못 받죠. 회사가 비용 계상이죠. 송금 인정하는 게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회사가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 세법상 송금 아니고 세무조정 없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산조정 사항을. 신고조정사항. 회사가 비용 계상했어요. 신고조정사항에 대해서 세법도 잘했다. 송금. 세무조정 없어요. 근데 신고조정사항에서 회사가 비용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법 송금. 저 밑에 세무조정 송금 산입 채권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강제적으로 송금 산입해야 돼요.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의 원칙적인 큰 차이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조정, 신고조정사항에서 세무조정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신고조정 사항이 아닌데 비용 계상했어요. 그럼 잘못했죠. 신고조정 사항이 아닌데 비용 계상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법에 열거한 사유가 아닌데 비용 계상했어요. 송금 불산입. 또는 신고조정 사항은 이 사유가 발생한 해 무조건 송금 산입인데 회사는 다음에 해버렸어요. 그래도 세무조정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그 해에 넣어야 되는데 그 해에 안 넣었다. 그럼 세무조정 나올 수 있고, 결산조정 사항도 이 사람이 결산조정사항이 아닌데 비용 계상했어요. 그럼 세법 송금 아니죠. 법에 열거한 사유 아닌데 비용 계상했어요. 그럼 송금 불산입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더 특이한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의 틀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산조정 반드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상 송금을 인정받지, 비용 계상하지 않았으면 세법상 송금 못 받는다. 그게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회사가 비용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세법상 송금이요 송금이다. 그래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갖고